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품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제 1강에 가면은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두 개념을 비교해서 설명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꼭 듣고 이 강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 1강에서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된 뒤에 품사분류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니까 꼭 1강을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품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수업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우선 선생님이 이제 품사와 관련된 개념을 이렇게 전부 다 표로 정리해 뒀는데, 이 표를 같이 빈칸을 메꿔 가면서 일단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아래쪽에 개념 필기를 통해서 따로 중요한 부분만 따로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개념 필기를 정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적용 훈련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전부 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OX로 전부 다 변형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풀어봤던 학생 같은 경우도 OX로 다시 풀면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더 명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 OX 문제까지 풀면서 점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요한 개념 같은 경우 선생님이 따로 개념 대 개념이라고 해서 꼭 알아야 되는 비교 개념 같은 경우는 따로 정리해뒀으니까 요 개념 대 개념을 통해서 중요한 개념을 따로 한 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개념도 중요한 개념 같은 경우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될 테니까 아마 문법 개념 이해하는데 상당히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품사 한번 볼게요. 자, 품사는 일단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자랑하면 품사는 옆에 기출이 총 몇 번이 나오냐면 총 3번이 나왔는데 모든 개념 선생님이 기출 표시를 전부 다 해두었거든. 그래서 역대 수능, 역대 모의평가, 평가는 모의평가, 그리고 역대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까지 해서 고등학교 3학년에 나온 모의고사 문제 전부 다 선생님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출 표시를 해뒀으니까 이 기출 표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구나, 총 3번 출제가 됐구나, 표시가 많으면 많이 출제된 거겠지, 그러면 중요한 개념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마 도움이 상당히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품사의 종류. 자, 품사라고 하는 건 우선 첫 번째, 품사라고 하는 건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갈래를 지어 묶은 건데, 품사는 무엇을 묶은 거냐면 단어들을 분류한 거예요. 단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을 종류별로 묶어서 이름을 만들어 봤더니 품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품사에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품사는 항상 사자로 끝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품사 명칭은 항상 무슨 자? 사자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분류 기준이 있는데, 분류 기준은 총 3가지가 있는데, 품사는 문장 속에 일정한 자리에서 단어가 보이는 첫 번째가 뭐냐면 형태, 단어 형태. 문장 속에서 단어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 3가지를 통해서 품사를 분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이 총 3가지인데 이 3가지 기준이 개별적인 기준이 아니라, 즉 형태를 가지고 분류하기도 하고, 기능을 가지고 분류하기도 하고, 의미를 가지고 분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방식이 아니라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태를 가지고 먼저 품사를 분류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기능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의미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따라서 단계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해둬야 돼요. 단계가 있다는 걸.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품사를 찾을 때는 뭐부터 신경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이 형태를 먼저 신경을 써둬야 됩니다. 이유는 단계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지 형용사랑 관형사랑 개념이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때 이 형태를 먼저 따지지 않으면 두 개념이 혼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먼저 따져서 품사를 분류한다는 거 꼭 명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그럼 일단 형태를 가지고 분류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 그걸 불변어라고 표현하고, 형태가 변하는 단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변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가변에는 형태가 변하는 거고, 그럼 가변에는 형태가 변한다. 그 형태가 변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법에서는 활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활용하는 단어랑 활용하지 않는 단어 둘로 구분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시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누어지고, 자, 체언은 뭐냐면 요 체자가 몸체자예요. 몸체자. 그래서 문장에 주체가 되는 자리에 쓰이는 단어들, 즉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으로 사용되는 단어, 이걸 바로 체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어는 뭐냐면 문장에서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 즉 여러 성분들이 있을 때 이 성분들의 무엇을, 그렇죠,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관계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수식어는 이 수식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꾸며준다. 그래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 즉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수식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어는 말 그대로 독립이니까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즉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용언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기억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용언은 활용하는 단어, 즉 활용이라고 하는 걸 하는 단어로서 주어를 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설명하는 기능, 즉 서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바로 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따가 이제 조사를 볼 텐데 조사 중에서는 좀 특이한 조사가 하나 있는데 무슨 조사냐면 바로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게 특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격 조사는 특이하게 활용하는, 즉 형태가 바뀌는 조사이기 때문에 가변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변어는 용언이랑 서술격 조사 두 가지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의미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자, 체언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명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명사는 이름 명자, 즉 사람이나 사물에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바로 명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명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철수, 책, 분필,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이걸 대신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것, 장소가 되면 여기, 아니면 철수가 나라고 치면은 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단어를 바로 대명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는 말 그대로 수를 가지는 말이어서 수량을 나타내거나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바로 수사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는 도와주는 말이거든요. 도와주는 말. 따라서 도와주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도와줄 때 누구를 도와주냐면 앞쪽에 나왔던 이 체언들을 도와주는 게 조사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체언 뒤에 결합되는 게 조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체언 뒤에 붙는 게 바로 뭐? 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의존 형태소를 바로 조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식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관형사랑 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럼 관형사랑 부사는 둘 다 뒤에 있는 말을 바로 수식,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인데, 이때 관형사는 무엇을 꾸며주냐면 체언을 꾸며주고요. 그 다음 부사는 무엇을 꾸며주냐면 바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면 좋은 게, 관형사라고 하는 거는 체언만 꾸며요. 그러니까 체언만 꾸미는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부사 같은 경우는 용언을 주로 꾸미는데, 관형사나 부사나 문장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즉 꾸밀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수식하는 말이 있을 때 뒤쪽에 명사가 나와서 그 뒤에는 명사를 꾸미고 있으면 일단 관형사로 생각할 수 있고, 명사 말고 다른 걸 꾸미면 부사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근데 물론 이 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라고 해서 체언 수식 부사가 있는데, 그 체언 수식 부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우선 지금 기본 개념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독립어에는 감탄사가 있고, 자, 감탄사에서는 좀 중요한 게, 자, 부르는 말이랑 느낌을 나타내는 말인데 대답하는 말도 감탄사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아니요 라고 하는 것도 감탄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언에는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는데, 자, 동사는 동자가 움직일 동자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주어가 가지고 있는 동작 또는 작용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하고, 형용사는 단순히 움직임이 없는 말, 그럼 움직임이 없으면서 주어의 어떤 성질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작 있는 먹다, 아니면 뛰다,
이런 단어들이고, 형용사는 예쁘다, 착하다, 아름답다 이런 단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품사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쭉 봤는데, 일단 이거를 한번 정리해서 중요한 것만 한번 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품사를 분류할 때, 자,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품사는 단어를 분류하는 사로 끝나는 말인데, 품사 분류 기준이 총 몇 개? 그렇죠, 3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형태, 두 번째는 기능, 세 번째는 의미고, 이 세 가지 방식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항상 형태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형태를 가지고 분류했더니 형태 변화가 있는 가변화랑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화가 있더라. 이때 형태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활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활용하는 말과 활용을 하지 않는 말이 있는 거죠. 활용하는 말이 가변어고, 이 가변에는 동사랑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주체가 되는 말, 관계를 나타내주는 말, 꾸며주는 말, 혼자 쓰는 말, 그리고 서술하는, 활용하는 말, 그리고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서 사자로 끝나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쭉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앞에 설명했지만 중요한 개념, 일단 체언 중에서는 체언은 총 3가지가 포함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체언의 대표는 명사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명사. 자,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체언 뒤에서 도와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조사. 따라서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들어갑니다. 이제 자, 체언이라고 하는 품사가 있으면 체언 뒤에는 뭐가 붙을 수 있냐면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조사 앞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명사가 있을 수 있고 대명사가 있을 수 있고 수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는 조사와 결합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뭘 구분할 거냐면 이 수사라고 하는 거랑 수사, 이 관형사 중에 뭐가 있냐면 수관형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개 개념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면 보세요. 어떤 사람 5이 있다. 두 번째, 5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이때 똑같은 5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말이 있는데 둘 다 수사로 볼 수 없는 거죠. 이유는 위에 5 같은 경우는 뒤쪽에 2라고 하는 뭐가 붙었다? 그렇죠, 조사가 붙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 5은 수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수사와 조사는 결합이 되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5 사람이 할 때 이때 5은 수사로 볼 수 없죠. 일단 수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이유는 5 뒤에 5이 사람이 조사가 붙지 못하는 거죠. 뒤에 조사가 없으니까 수사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대신 뒤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5은 뭐가 되느냐? 수관형사가 되는 거겠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포인트는 요게 포인트예요. 자, 체언 뒤에는 조사가 결합될 수 있다가 상당히 포인트니까 요 개념은 정확하게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수식어에는 관형사랑 부사가 있고 독립어는 감탄사가 있고, 자, 여기서 또 구분할 거. 자, 형용사라고 하는 거랑 관형사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형용사랑 관형사. 자, 형용사랑 관형사가 비슷하게 쓰여서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것 중에 두 개 헷갈리는데, 특히나 이제 영어에서는 어차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말에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 문법이랑 국어 문법이 약간 충돌나는 지점이 있어서 헷갈리는 건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지금 정리해 줄게요. 자, 보세요.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새 책이라고 하는 단어랑 좋은 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이때 새도 책을 수식하고 좋은도 지금 책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뭐가 있냐면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배운 개념으로 본다면 둘 다 관형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냥 관형사가 어차피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니까 둘 다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지만 품사는 분류할 때 3가지 분류 기준 중에
형태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은 기능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면 형태가 되는 거죠. 즉 명사를 수식한다는 건 기능과 관련되잖아요. 기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그렇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형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 즉 가변어를 찾는 게 더 중요하고, 즉 활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활용 여부는 어떻게 따지느냐? 어떤 단어를 무슨 다로 바꿀 수 있다면 이때 무슨 다로 바꿀 수 있는 말은 가변어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같은 경우는 기본 형태가 뭐가 되냐면 좋다. 이 좋다로 바꿀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변화가 되지 못하니까 관형사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변으로 가서 이거는 형용사가 되는구나. 따라서 이 좋은은 바로 형용사가 되는 거고, 이 새 같은 경우는 형태 변화가 없으면서 수식해주는 말이면서 체언을 수식하니까 관형사가 되는 거겠죠. 구분할 수 있겠죠? 요거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다시 품사 분류할 때 첫 번째 뭐 먼저 신경 쓰자? 형태 먼저 신경을 쓰자. 그래서 형태가 변하면 동사나 형용사 또는 서술격 조사라고 보자. 형태가 변하지 않았을 때 기능을 따지자. 명심해야 됩니다. 네,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이제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개념으로 이제 어떤 예문을 바라보게 되는데, 관형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예요.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 그러니까 체언 수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능에. 하지만 중요한 건 형태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개념이 기능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형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즉 뭐뭐다로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자. 그리고 동사 형용사를 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중요한 거 정리해봤고, 실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곳에서 새 옷을 하나 더 사니 좋구나. 자,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곳 장소가 되겠죠. 근데 장소를 대신 나타내니까 대명사. 자, 대명사 뒤에 붙은 데서는 그렇죠, 조사. 자, 그 다음 새 옷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 자, 그 다음 옷은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 조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고민해 봅시다. 하나. 자, 새 옷을 하나를 더 사니 좋구나. 즉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뒤에 조사 오니까 얘는 수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는 뭘 꾸미냐면 산이를 꾸미니까 사다. 동사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다는 동사, 좋구나는 형용사.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 개념 쭉 정리를 했고,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우선 그 교재를 가지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한번 개념을 한번 쭉 정리하고 난 뒤에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 보세요. 풀고 난 뒤에 선생님을 같이 풀면 조금 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9번. 자, 2013 학년도 3월달 학력평가 문제였고 정답률이 무려 69%,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네요. 자, 보기에 지금 품사 분류 기준이 있고 총 3가지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문 분석 먼저 해볼게요. 자, 호수. 그렇죠,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 조사가 되겠네요. 자, 깊다, 깊은 상태여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가 되겠네요. 자, 의는 명사 뒤에 붙은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깊이는 명사가 되겠죠. 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는 어떤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따라서 누구는 뭐가 되냐면 대명사. 그리고 도는 바로 조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자, 이번 시간에 요거 하나 더 챙겨두면 좋을 거예요. 모른다. 자, 모른다는, 자, 고민해보세요 한번. 자, 동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형용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모른다는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쵸? 자, 둘 중에 뭘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을까요? 무엇일까요 과연? 자, 느낌상으로 보면 모른다. 그러면 움직임이 있느냐 아니면 성질이냐 상태냐?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쵸? 나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 그럼 내 상태가 모르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실제 품사는 동사입니다.
충격적이죠, 그쵸? 나름 충격적입니다. 자, 분류 기준 이거 얘기해 줄게요. 자, 동사 형용사를 분류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면 동사라고 하는 건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 형용사라고 하는 건 움직임 없이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 준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많이 하는데 이 분류 방식이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이유는 움직임의 여부를 따지기가 조금 미묘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를 의미로 구분하지 말고 문법적으로 구분해야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즉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자, 한 단어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바로 현재 시제로 나타내 봅니다. 현재 시제.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나타내면서 그때 는다라고 하는 말이나 니은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현재 시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는다나 니은다가 결합이 되면 그때 동사로 보는 거고 는다 니은다 결합이 안 되면 형용사로 보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간단한 걸로. 자, 가다라고 하는 단어랑 예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 자, 가다는 당연히 동사죠, 그렇죠? 그리고 예쁘다는 당연히 형용사죠. 이건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때 가다를 현재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다. 그러면 가다 같은 경우는 바로 요 니은다가 결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쁘다 같은 경우는 예쁜다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비문이 되는 거죠. 잘못된 문장. 그러면 예쁘다는 어떻게 현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예쁘다라고 하는 기본형 자체가 바로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는다나 니은다 없이 그 자체를 현재 시에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먹다라고 하는 단어랑 이번에는 자,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먹다는 당연히 동사고 아름답다 당연히 형용사겠죠, 그렇죠? 자, 이때 먹다를 현재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는다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먹다는 는다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답다는 아름답는다라고 하면 어색해지고 그렇죠? 아름답다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는다 니은다 결합할 필요가 없고 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기본형 자체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제. 그래서 는다나 니은다를 결합을 해서 현재 시를 나타내는 게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모른다가 기본형이 지금 모르다인데 이게 지금 형태도 지금 모른다로 나왔잖아요. 모른다. 그러면 니은다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품사는 바로 동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 잘 이해하고 계시면 상당히 도움되니까 이 동사는 형용사 분류할 때 다시 얘기하지만 움직임 여부로 가급적 구분하지 말자. 뭐로 구분하자?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를 바꾸는 걸로 구분하자 라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1번. 자, 예문을 이제 자,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하면 어떻게 분류하면 되죠? 그렇죠. 불변어, 가변어. 그러면 다로 바뀌는 말 깊다 그리고 모르다. 두 개를 묶어서 바로 가변어로 묶고 나머지는 묶어서 바로 불변어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면 무슨 언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다랑 모르다 합치면 뭘로 분류할 수 있죠? 그렇죠. 용언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호수, 강, 깊이, 누구. 호수, 강, 깊이까지 명사, 누구는 대명사니까 묶으면 어찌됐건 체언으로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의, 는도는 체언 뒤에 붙는 관계언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예문을 자,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뭐뭐사로 분류하는 거죠. 따라서 자, 깊다는 형용사 그리고 깊이는 명사가 되니까 이 명사는 명사 속에 들어가는 게 더 좋겠네요. 그쵸? 따라서 명사는 명사끼리 묶고 그 다음에 모르다는 동사니까 따로 묶고 그 다음 누구는 대명사 그리고 뒤에는 조사.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자, 깊다 모르다는 가변어이면서 맞는 말이죠. 용언이면서 맞는 말이죠. 형용사는 모르다가 되지 않죠.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1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답률 60% 문제.
자, 예문에 지금 A, B가 있는데, 자, 아무라고 하는 거랑 온 가지 지금 밑줄 쳐져 있죠. 그럼 일단 아무의 품사를 먼저 따져보면, 아무는 뒤쪽에 도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는, 그렇죠. 얘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 가지는 재료라고 하는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얘는 관형사로 볼 수 있겠네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먼저 볼게요. 자, A에서 아무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체언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주어의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뭘 먼저 찾냐면 서술어를 먼저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서술어를 찾으면 모르고 있다. 누가? 아무도. 그러면 아무도가 주어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B에서 온 가지는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수식어이다. 수식어 관형사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A, B에서 조사는 각각 3개씩이라고 했는데, 자, 조사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A에서는 일단 까지, 자,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을, 그리고 도. 총 4개가 되네요. 자, B에서는 깨서, 그리고 로, 그리고 를, 총 3개가 되겠죠. 따라서 A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X. 자, 4번에 A, B에서 가변은 각각 2개씩이라고 했으니까 가변어 뭐뭐 다로 바꿀 수 있는 말 동사랑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자, A에서는 바로 모르고랑 있다 총 2개가 되겠죠. B에서는 곱다 빚었다가 되니까 빚다가 되니까 2개가 되겠죠.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장으로 와서 자, 개념 대 개념, 자, 형용사와 관형사 한번 다시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형용사와 관형사는 품사 분류 기준을 이해하면 충분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형태를 따진다. 자, 그래서 형용사는 가변으로서 뭘 할 수 있냐면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체언을 수식할 수 있습니다. 관형사용 어미가 결합이 되었을 때. 자, 그에 비해서 관형사는 불변으로서 활용이 불가능하고 역시나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체언을 수식하는 걸로는 가급적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다. 왜? 기능이 둘 다 가능하니까. 따라서 뭘로 구분한다? 활용 여부로 구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설명했지만 한번 정리해볼까? 자, 이 새는 품사가 뭐? 그렇지. 관형사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조는 좋다로 바뀌니까 바로 형용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개념 헷갈리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관련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보게 되면 자, 형용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자, 서술하는 기능이 있다. 자, 그런데 형용사는 용언이니까 당연히 무엇을 가진다? 서술한 기능을 가지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동물원에는 큰 사자가 있다 해서 큰 이라고 하는 것, 크다 형용사가 되겠죠. 크는 사자가 크다처럼 주어인 사자가를 서술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형용사이다. 그런데 관형사는 그런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술하는 기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억. 꽃이 아름답다. 말이 웬? 이상하네요. 가구새? 이상하죠. 사람 모두? 이상하죠. 그쵸? 일처리가 빠르다. 미음 가능하겠네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서술하는 기능을 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듯이 다로 바꾸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름답다, 빠르다. 나머지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과 미음은 형용사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은 관형사로 분류할 수 있겠죠.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번 시간 지금 품사 분류에 대해서 쭉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 품사는 우리 문법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니까 품사 개념 흔들지 말고 특히나 관형사와 형용사 정확하게 구분하고 체언 뒤에 조사가 붙는다는 개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4강에서 체험도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